서울 종로구 청운동 언덕 위 흰색 저택의 서재에는 언제나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넓은 창 너머로 북악산 자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서 허윤이는 오늘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호했고 등은 곧았다. 회장님, 새로 채용된 경호원이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비서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윤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요. 이력서는 확인했어요. 예. 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민간 경호 경력도 충분합니다. 30대 중반이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허윤이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 가지들이 보였다. 이 저택에 이사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심었던 벚나무는 이제 3층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회장님,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검진 일정을 잡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봄이라 그런가 봐요. 허윤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요즘 유독 어지러운 날이 많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옛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다. 40년도 더 지난 일들이 지우고 또 지워서 흐릿해졌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요즘 들어 선명하게 돌아왔다. 밤이 되면 더욱 그랬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아니라 과거가 보였다. 1980년대 초반 23세 윤희는 부산 영도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섬유 공장이었다. 대학은 집안 형편상 포기했지만 윤희는 영리했고 야무졌다. 공장 일을 거들면서도 밤에는 혼자 회계와 경영 서적을 읽었다. 그해 여름 공장에 새로운 기술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강민우. 26살의 그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말수가 적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고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점심시간이면 둘은 공장 옆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희 씨는 꿈이 뭐예요? 꿈요? 글쎄요. 아버지 공장을 크게 만드는 거요. 부산에서 제일 큰 섬유회사로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 씨라면요. 그의 말투는 늘 그렇게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진심이었다. 윤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가을이 왔다.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공장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 사이를 걸으며 민우가 윤희의 손을 잡았다. 윤희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이 오기 전 민우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윤희는 그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짐을 다 빼고 나갔다고만 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 달 후 윤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허윤희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다. 1980년대 초반의 부산, 미혼모에 대한 시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다. 보수적인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윤희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윤희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아버지에게는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하지만 진료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뱃속의 아이를
민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지울 수 없었다. 결국 윤희는 서울로 올라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출산을 준비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배를 안고 울었다. 1984년 3월 윤희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건강했다. 윤희는 작은 손가락을, 작은 발가락을, 민우를 닮은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혼자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일을 나가야 했다. 아이를 맡길 곳도, 돈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24살 윤희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사흘째 고열로 앓고 있을 때 윤희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역 근처의 한 성당 앞이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윤희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성당 계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부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미처 해주지 못한 사랑을 부디 대신 주십시오. 아이 이름은 민준입니다. 윤희는 돌아섰다.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성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수녀님이 나와서 아이를 발견하고 안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윤희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한 달을 윤희는 폐인처럼 살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윤희는 부산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게는 서울에서 잠깐 일을 배우고 왔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다. 공장 일에만 몰두했다. 감정을 지우려고, 기억을 묻으려고 애썼다. 몇 년 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윤희는 28배 나이에 공장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경영 수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작은 섬유 공장은 10년 만에 중견 기업이 되었고 20년 만에 업계 상위권 기업이 되었다. 허윤이라는 이름은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벌 반열에 오른 여성 경영인. 냉철하고 치밀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영자.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40년 넘게 묻어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당에서 잘 보살핌을 받았을까?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을까? 아니면. 윤희는 생각을 멈췄다. 이미 수없이 떠올렸던 질문들이었다.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경호원이 출근했다. 윤희는 서재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해 주세요. 정 비서가 업무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간단한 인사였다. 윤희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들었던 그 이름이 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 자신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우연일까? 그럴 것이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가.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강민준은 경호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윤희가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3미터 거리에서 따라다녔다. 말수가 적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상황 판단이 빨랐고 대처도 신속했다. 한 달이 지났다. 윤희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행사장에 갈 때, 늘 그가 곁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윤희는 문득 물었다. 강 씨, 가족이 있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운전석의 민준이 백미러로 윤희를 잠깐 쳐다봤다. 없습니다, 회장님.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윤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다. 며칠 후 정미란이 윤희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회장님, 강민준 씨 배경조사 결과 받으셨어요? 아니, 왜요? 보안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요. 뭔데요? 고아 출신이래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가 18배 군대 갔고 제대 후에 경호일 시작했대요. 가족이 전혀 없대요. 윤희의 손이 멈췄다. 커피 잔을 받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요. 겨우 그 말만 했다. 정미라는 윤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반듯하게 컸다는 게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서재에 혼자 앉아서 오래된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민우가 사라진 후, 아들을 낳은 후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혹시 내 아들도 저렇게 가족 없이 자라고 있는 걸까? 아니,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윤희는 빈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윤희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민준이 경호를 맡아 함께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희는 민준을 힐끗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강 씨,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하나요? 네, 회장님. 시선 처리가 중요해서요. 그래요.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궁금했다. 그 선글라스 너머의 눈은 어떤 눈일까?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특히 나이를 생각하시면.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민준이 운전석에 앉았다. 출발하려는 순간 윤희가 말했다. 강 씨,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췄다. 네, 회장님.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나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이제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윤희는 알 수 있었다. 혹시 원망하나요? 부모님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한참 후에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원망하려고 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윤희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윤희는 꿈을 꾸었다. 서울역 앞 성당 계단이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아기가 말했다. 그 순간 윤희는 깨어났다.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저 도시 어딘가에 내 아들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결정을 내렸다. 정비서 사립 탐정 알아봐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40년 전에 서울역 근처 성당에 맡겨진 아기를 찾아야 해요. 정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윤희의 서재를 찾아왔다. 어려운 일입니다, 회장님. 40년이란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기록도 많이 소실되었고요. 그래도 해볼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탐정이 돌아간 후 윤희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 장마였다. 그날 저녁 저택에 일찍 돌아온 윤희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부산에서 살던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한 장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 흑백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영도 방파제가 보이는 배경, 젊은 윤희와 젊은 민우.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윤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민준의 얼굴이 이 사진 속 민우를 닮았다는 것을. 아니, 그럴 리 없다. 단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석 달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그 성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성당에 맡겨진 아기들 중 일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죠? 서울 은평구에 있던 사랑의 집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은요? 일부는 입양되었고 일부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찾기 어렵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민준에게 물었다.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요즘 윤희는 종종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경호원과 고용주라는 관계를 넘어서 그와 대화하고 싶었다. 강 씨, 어느 보육원에서 자랐나요? 민준이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은평구에 있던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윤희의 손이 떨렸다. 찻잔이 흔들렸다. 이름이 뭐였죠?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순간 윤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윤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병원에 가시는 게 괜찮다니까요. 윤희는 일어섰다.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요. 수고했어요. 회장님. 민준이 불렀다. 윤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았다. 방에 들어간 윤희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같은 보육원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보육원에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몇 명이었는지, 자신의 아들이 정말 그 보육원에 갔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윤희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사랑의 집 보육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1984년 3월경에 들어온 아이들, 특히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다. 회장님, 그 시기 기록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보육원이 1990년대에 화재 사고를 겪었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당시 보육원에서 일했던 분들을 찾아보는 수밖에요. 하지만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윤희는 전화를 끊었다. 막막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윤희는 지방 출장을 갔다. 부산의 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 경호를 맡아 함께 갔다.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차 안에서 말했다. 강 씨, 잠깐 영도에 들렀다 갈 수 있을까요? 영도요? 네. 오래전에 제가 살던 곳이에요.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차는 영도로 향했다. 40년 만에 찾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아버지의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방파제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주변 풍경은 낯설었다. 윤희는 차에서 내려 방파제를 걸었다. 민준이 뒤따라왔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여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윤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랬군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지위도. 하지만 행복했어요. 꿈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민준의 말에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무엇을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윤희의 모자가 날아갔다. 민준이 재빨리 잡으려고 했지만 모자는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윤희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방파제 밑으로 내려가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발을 헛디뎠다. 순간 비틀거렸다. 윤희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민준은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글라스가 벗겨졌다. 선글라스는 바다로 떨어졌다. 민준이 윤희에게 모자를 건넸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윤희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눈. 그 눈을 윤희는 알고 있었다. 40년 전 영도 방파제에서 매일 바라보던 눈이었다. 민우의 눈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우를 닮은 눈이었다. 똑같은 쌍꺼풀, 똑같은 눈매, 똑같은 눈빛. 윤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민준이 재빨리 붙잡았다. 회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희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아니,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민준의 팔에 기댄 채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당신,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당신 눈. 네, 당신 눈이 누구를 닮았어요. 민준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해서요. 차로 돌아가죠. 윤희는 민준의 팔에서 벗어나 먼저 걸어갔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만 바라봤다.
민주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윤희는 생각했다. 우연일까? 단지 민우를 닮았을 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DNA 검사를 하자고? 어떻게? 무슨 이유로? 게다가 확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40년 전에 버린 아들을 이제 와서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윤희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윤희는 탐정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1984년 3월생,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강민준 씨는 1984년 3월 15일에 사랑의 집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영아였고 성당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실한 확인은 DNA 검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아이를 맡기신 날짜와 강민준 씨가 보육원에 들어간 날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회장님께서 지으신 이름과 같고요. 윤희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회장님, 그분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는 모르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는 평생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난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상처만 될 거예요. 탐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저만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윤희는 한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다. 내 아들. 40년 만에 찾은 내 아들. 하지만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윤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쪽지 하나를 꺼냈다. 40년 전 아들을 성당에 두고 올 때 함께 넣었던 쪽지의 사본이었다. 원본은 아마 어딘가에서 사라졌겠지만 윤희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써서 간직하고 있었다. 이 아이를 부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미처 해주지 못한 사랑을 부디 대신 주십시오. 아이 이름은 민준입니다. 윤희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그 후로 윤희는 민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더 자주 말을 걸었고 더 자주 식사에 초대했다. 민준의 건강을 챙겼고 쉬는 날에는 쉬라고 당부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도 윤희와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저택 정원을 함께 걸었다. 강 씨, 꿈이 뭐예요? 윤희가 물었다. 꿈이요? 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일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전부니까요. 윤희는 가슴이 아팠다. 가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이요. 가족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족을 만들겠어요. 배우면 돼요. 그런 게 배워지나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님은요? 민준이 물었다. 저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는데. 윤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외롭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희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눈을 마주했다. 민우를 닮은 그 눈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과는 못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죠. 사라졌으니까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둘은 그저 침묵 속에서 정원을 걸었다. 그날 밤 윤희는 편지를 썼다. 민준에게 줄 편지. 하지만 줄 수 없는 편지. 민준아, 아니, 이렇게 부를 자격이 내게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40년 전 내가 한 선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너를 성당 계단에 두고 돌아서던 그날 나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지 못했어. 그저 살아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이렇게 무의미한 불을 쌓았어. 모든 게 너에게 주기 위해서였어. 언젠가 너를 찾으면 모든 걸 주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내가 평생 원했던 건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걸 주지 못한 나를 부디 미워해 다오. 그리고 부디 행복해라. 윤희는 편지를 쓰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편지. 겨울이 왔다. 윤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정밀한이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민준도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앞에서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윤희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깨어나셨습니까,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물 좀. 민준이 재빨리 물을 떠다 주었다. 윤희는 천천히 마셨다. 얼마나 있었어요? 밤새 있었습니다. 왜요? 집에 가서 쉬지. 회장님이 깨어날 때까지 지키라고 정 비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정 비서는 참 친절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남았습니다. 윤희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장님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둘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예쁘네요. 윤희가 중얼거렸다. 네. 민준 씨, 혹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당황했다. 하지만 곧 진지하게 생각했다. 글쎄요. 예전에는 화가 났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이유가 궁금해요.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원하지 않아서였는지.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면요? 그럼 이해할 것 같아요. 용서도요? 민주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용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회장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냥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윤희는 일주일 후 퇴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윤희는 다시 일에 복귀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일을 줄였고 저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민준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민준에게 제안했다. 민준 씨, 같이 저녁 먹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회장님이요?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다. 윤희는 웃었다. 왜요? 제가 요리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잘했어요. 요즘 안 해서 그렇지. 윤희는 주방으로 갔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윤희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다 됐어요. 한번 먹어봐요. 윤희가 그릇에 찌개를 담아 민준 앞에 놓았다. 민준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어때요? 맛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정말입니다. 민준은 진심이었다. 윤희는 흐뭇하게 웃었다. 어릴 때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보육원에서는 단체 급식이었어요. 이렇게 누가 직접 끓여준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윤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랬구나. 회장님은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엄마한테요. 어릴 때 어깨 너머로 배웠죠.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윤희는 말을 멈췄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민준의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있었을까?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민준 씨. 네, 회장님. 만약에 제가 당신의 엄마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민준은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회장님은 따뜻하시니까요. 윤희는 울음을 참았다. 제가요? 사람들은 저를 차갑다고 하던데요. 겉으로만 그러신 거예요. 속은 따뜻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느껴져요.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왜 우세요?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윤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그냥 당신 말이 너무 고마워서요. 민준은 윤희에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윤희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다. 민준 씨, 혹시 말을 하려다 멈췄다. 고백하려다 참았다. 혹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윤희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말할 수 없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가 이제 와서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안을 수 있는데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윤희는 민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고급 시계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넣었다. 편지였다. 민준 씨에게 당신과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누구든 그들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허윤희. 크리스마스 이브, 윤희는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택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트리에는 불빛이 반짝였다. 둘은 함께 식사를 했다. 윤희는 민준에게 선물을 건넸다. 이게 뭔가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받아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시계와 편지가 나왔다. 그는 편지를 읽었다. 읽는 동안 민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민준은 시계를 차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회장님,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윤희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호원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선물도 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저는 그냥 직원인데. 윤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특별해서요. 저요? 네. 당신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왜요? 우리는 그냥 회장님과 경호원 사이잖아요. 윤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상의 관계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요? 가족이라든가. 민주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윤희는 계속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저도 그랬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 회장님을 뵀을 때 왜인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윤희는 말하고 싶었다. 진실을.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예전부터요? 윤희는 숨이 멎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회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단순히 경호원을 보는 눈빛이 아닌 것 같아서요.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이상한 질문이죠. 아니에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맞아요. 뭐가요? 저는 당신을 알아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어떻게요? 윤희는 일어섰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을 가져왔다. 이걸 보세요. 민주는 편지를 읽었다. 40년 전 성당 계단에 놓인 아기에게 남긴 편지. 이게 당신이에요. 이 편지 속 아기가. 민준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의 엄마예요, 민준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사진을 봤다. 젊은 윤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민우의 사진. 이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예요. 강민우. 당신 이름도 그분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민주는 사진을 한참 쳐다봤다. 자신과 닮은 얼굴. 저는 평생 부모님 얼굴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버리셨어요? 윤희는 무릎을 꿇었다.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어릴 수밖에 없었어. 24이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너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민주는 그런 윤희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여기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말할 수 없었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가 이제 와서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울었다. 윤희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윤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윤희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주봤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나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후회하는지만 알아줘. 왜 하필 경호원으로 온 저를 알아보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점점 느껴졌어. 내가 그 아이일 거라고.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인했어. 내가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이고 1984년 3월에 들어갔다는 걸.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찾으신 거군요. 민준아. 네.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윤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을 떠났다. 다음 날부터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윤희는 기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강민준 씨한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쉬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2주가 지났다. 윤희는 민준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괜찮니?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는 여기 있어. 답장은 없었다. 윤희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혹시 민준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자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면 어쩌지? 새해가 밝았다. 1월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윤희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들어왔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많이 생각했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어요. 민준아, 회장님도, 아니 어머니도 피해자셨던 거죠. 아버지가 사라지고 혼자 아이를 낳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윤희는 울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아이를 버린 건 죄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다.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원망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더라고요. 민준아. 윤희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다. 민준도 윤희를 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엄마. 민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엄마, 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냥 엄마라고 불러줘. 엄마. 응, 아들. 윤희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40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준은 경호원 일을 그만뒀다. 대신 윤희의 아들로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윤희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경영을, 사업을,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사랑을, 가족을,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윤희는 행복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함께 저택 정원을 걸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무엇을요? 어떤 분이었는지, 엄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윤희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었어. 조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너를 닮았구나. 제가요? 응.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눈빛도.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어디에 있든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를요? 응.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민주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윤희도 그 손을 꼭 잡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날 윤희와 민주는 부산으로 갔다. 영도 방파제에 섰다. 여기가 엄마와 아버지가 만난 곳이에요? 응. 여기서 우리는 사랑했어. 민주는 바다를 바라봤다. 윤희도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윤희는 민준을 쳐다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가 곁에 있어서. 저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민우와 꿈꾸었던 미래.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들과 함께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윤희가 갑자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나한테 바라는 게 뭐 있니? 바라는 거요? 응.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오래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윤희는 민준을 꼭 안았다. 그래. 엄마가 오래오래 곁에 있을게. 약속해.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니, 찾은 게 아니다.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다. 이제 나는 평안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아직 죽고 싶지 않다.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민준아. 계절이 또 바뀌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윤희와 민주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회사에서 일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고, 때로는 그저 집에서 함께 있었다. 윤희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했다. 회사도, 재산도,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도. 엄마의 인생은 험난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모든 것이 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민주는 그런 윤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엄마를 만났고,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함께 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엄마, 아버지를 찾아볼까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삶이 있을 거야. 우리가 나타나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윤희의 손을 잡았다. 또 한 해가 지났다. 윤희의 70번째 생일날 민주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윤희가 아끼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다.
윤희는 감동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엄마 생일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파티가 끝나고 밤이 되었다. 윤희와 민주는 둘만 남아서 케이크를 먹었다. 엄마, 소원 빌어요. 민준이 촛불을 켰다. 윤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부디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기를. 촛불을 끄고 눈을 떴다. 민준이 웃고 있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알려주세요. 윤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빌었어. 오래오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엄마.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둘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윤희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다. 자신의 남은 생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엄마와 아들의 사랑.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치유되었다. 용서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윤희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고통과 후회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도 알았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것을.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윤희와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다. 손을 꼭 잡은 채 엄마와 아들로서 마침내 함께